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이리저리 몰아쳤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묘지는 인적이 드물어 더욱 쓸쓸했다. 그곳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두 개의 비석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소였다. 10살배기 미소는 까맣게 때가 탄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계속되는 굶주림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많이 못 벌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인색해졌어요. 미소는 흐느끼며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고 친척들은 미소를 외면했다. 결국 미소는 집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며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할게요. 몸이 좀 피곤해서 잠시만 눈 좀 붙일게요. 미소는 묘비에 기대어 앉았다. 가을의 찬 기운이 그녀의 작은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다. 한편 최성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밭을 살피는 것이 일과였다. 그는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홀로 농사를 짓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성구 할아버지는 2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아들은 대도시로 떠나 연락이 뜸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깊은 교류 없이 지내왔다. 그날도 성구 할아버지는 묘지 옆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묘비에 기대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다. 이런 아이가. 성구 할아버지는 급히 미소에게 다가갔다. 미소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규칙한 호흡은 그녀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미소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따뜻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만 버텨라, 아가야.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그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그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성구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다. 그는 미소를 안방에 눕히고 담요로 감싸준 뒤 급히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 지식이 지금 요긴하게 쓰였다. 이 아이, 누구의 자식일까?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소의 옷은 낡았지만 한때는 좋은 옷이었을 것이라 짐작됐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3명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밤새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곁을 지켰다. 그는 차가운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차를 조금씩 먹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소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미소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미소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내 집이란다. 어제 묘지에서 내가 쓰러진 걸 봤어. 성구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미소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상황을 기억해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는 곧 떠날게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그녀를 부드럽게 말렸다. 서두를 것 없다.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됐는지 알고 싶구나. 미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친척들의 외면,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된다. 미소는 놀라움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짐만 될 텐데. 짐이라니,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리웠단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그 제안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미소는 성구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마련해 주었다. 새 옷, 학용품,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밟았다. 미소는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격려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한대요. 어느 날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구나. 역시 우리 미소는 똑똑하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갔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다. 그녀가 쓴 글은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종종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성구 할아버지도 미소가 집에 오면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미소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소를 위해 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농사일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성구 할아버지가 낯선 소녀를 데려온 것에 의아해했다. 일부는 그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아이가 성구 씨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혹시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냐?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래. 하지만 그 나이에 낯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다른 주민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문은 미소의 귀에도 들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미소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일 있니,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다.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제가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는 걸까요?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저런 말을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란다. 난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내 손녀처럼 느껴진단다.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제 두 번째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성구 할아버지도 감동했다. 그는 미소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다,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와 미소는 점점 더 가족처럼 지냈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농사 짓는 법, 약초를 다루는 법 등 자신의 지식을 전수했고 미소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이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저랑 항상 연락할 수 있어요. 미소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곤 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쉽게 배우지 못했지만 미소의 인내로 조금씩 현대 기술에 적응해갔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소야.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미소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마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모범 학생이 되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의 아들 성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성민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아들을 맞이했다. 성민은 집안을 둘러보다 미소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소개했다. 이 아이는 미소라고 해. 2년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어. 성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시다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말을 들었니?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잖아. 성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사실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최근 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아버지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땅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거였구나. 미소는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들렸다. 아버지, 제 사업이 위기에 처했어요. 도와주셔야 해요. 성민이 간절히 말했다. 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을 팔 수는 없다. 이 땅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고 미소와 함께 가꾸고 있는 것이야.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아이 때문인가요? 아버지, 그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남의 아이잖아요. 성민의 말에 성구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소는 내게 가족이다. 내가 2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는 2년 만에 보여줬어. 성민은 화가 났다. 그럼 저보다 그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팔 수 없다. 성민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 미소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소는 불안해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서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민이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란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민이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에 대한 의혹을 퍼뜨린 것이다. 그는 미소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미소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몇몇 아이들이 미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재산을 노리는 고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다. 미소는 이 상황에 매우 상처받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고. 성구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소는 내가 직접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해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특히 성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미소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폐만 끼치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슨 소리니, 미소야? 내가 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안 좋게 봐요. 제가 여기 있는 한 할아버지는 계속 힘들 거예요.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미소야, 난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슬프게 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미소가 말하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것보다 함께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성구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민을 다시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미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 결국 성구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미소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미소야, 이리 와봐.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가 미소를 불렀다. 네, 할아버지. 미소가 다가왔다. 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단다. 내가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해.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입양이요? 그래, 내가 동의한다면 말이야. 난 내가 내 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감격해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성민이 이 과정에서 방해를 하려 했고 행정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민의 사업 파트너가 그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성민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기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민은 다시 한번 성구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성민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미소에 대한 모든 비방을 멈추고 그 아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미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소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성민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성민은 위기를 벗어났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미소와도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다. 성구 할아버지의 입양 절차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소는 법적으로 최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도 최미소로 바뀌었다. 그날 성구 할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성민도 참석했고 마을의 가까운 이웃들도 초대되었다. 오늘 우리는 미소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미소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아저씨, 그리고 마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미소를 향한 시선도 변화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소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미소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사주었고 가끔은 도시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미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미소가 말했다. 작가? 성구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의 꿈을 응원했다. 넌 글을 정말 잘 쓰니까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미소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했다. 어느 날 그녀의 국어 선생님이 그녀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소야, 내 글은 정말 특별해.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선생님의 말에 미소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의 권유로 미소는 청소년 문학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단편 소설을 써서 제출했다. 그 소설은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던 소녀가 한 노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미소의 소설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글이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소는 시상식에서 성구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미소의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시간이 흘러 미소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런 미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민도 점차 변화했다. 그는 아버지와 미소를 더 자주 방문했고 미소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구했고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다. 미소야, 앞으로 내가 대학 가면 내가 학비를 책임질게. 어느 날 성민이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는 감동했다. 감사해요, 아저씨. 하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성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미소는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곁에는 좋은 할아버지와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가 될 거예요. 두 분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의 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두 분의 소중한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를 끝까지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글쓰기를 사랑했고 학교 문예부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글은 여러 청소년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녀의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미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쓴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할아버지와 나누었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미소가 말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내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렴. 그러나 미소의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걱정돼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괜찮아.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리고 성민이도 이제 자주 찾아오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미소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마침내 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 소식이 왔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미소는 기쁨에 넘쳐 소식을 전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했다. 정말 축하한다. 미소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소의 합격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소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고 그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성민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미소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성민이 말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미소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할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미소는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사실 저 서울에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고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인생은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단다. 넌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렴. 하지만 기억해, 이곳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란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미소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성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다. 미소는 서울로 떠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떠나는 날 성구 할아버지와 성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미소를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꼭 건강하게 계세요. 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미소야.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렴. 난 항상 내 편이란다. 미소는 버스에 올라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미소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미소는 문해창작 동아리에 가입하여 더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대학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미소는 약속대로 자주 고향을 방문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성구 할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함께 바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대학 2학년 때 미소는 자신의 첫 소설집을 출판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소설은 순수한 감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두 번째 봄은 가족의 의미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소설집 출간 기념회에서 미소는 특별히 성구 할아버지를 초대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이시자 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책은 할아버지께 바치는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미소의 소설집은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던 경험,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삶의 교훈들을 이야기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다. 미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미소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작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고향에 머물며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결정에 감동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구나.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미소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소는 자신의 두 번째 소설집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고향에서 보냈다. 그녀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미소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미소는 자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한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소녀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글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소녀가 수줍게 말했다. 미소는 그 소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미소는 그 소녀에게 특별한 멘토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녀에게 책을 선물하고 글쓰기 지도를 해주었다. 성구 할아버지도 이 과정에 함께했다. 그는 자신이 미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 소녀에게도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소야, 내가 그 아이를 돕는 모습을 보니 내가 몇 년 전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공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미소를 통해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어느 봄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단다. 넌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미소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제발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내가 있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며칠 후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성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 미소의 독자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제 글을 통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떠난 후 미소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할아버지의 농장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곳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장소입니다. 이제 이 공간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는 농장의 문을 열며 말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경험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성구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갔다. 어느 가을날 미소는 부모님의 묘소와 할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다. 그녀는 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미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미소는 세 분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미소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 농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다. 미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구원했던 아이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끝없는 선순환 속에서 성구 할아버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장례식장 앞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안이라는 이름의 세퍼드 경찰견이었다. 대안은 서울경찰청 소속 마약 탐지견으로 그의 주인인 강민호 경위와 함께 5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다. 대안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까지 포착할 수 있었고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정확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 장례식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강민호 경위는 대안과 함께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이날은 특별한 임무가 없었기에 그들은 도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강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민호야, 너 기억나니? 우리 옆집에 살던 김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어. 오늘 장례식인데 내가 시간 되면 들러줬으면 해.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할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학교 숙제도 도와주시던 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죽음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갈게요. 강민호는 대안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애도객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대안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어차피 순찰 중이었고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강민호의 어머니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대안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대안이도 데려왔어요. 그래, 들어오렴. 김 할아버지도 내가 오면 좋아하실 거야. 강민호와 대안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며 강민호는 빈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절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대안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 후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대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코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훈련받은 냄새 중 하나였다. 마약. 그것도 고순도의 헤로인 냄새였다. 대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냄새는 분명했지만 그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향과 꽃냄새가 뒤섞여 있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강민호가 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안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호는 대안의 상태를 바로 알아챘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에 서로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다. 대안아,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대안이 위험을 감지했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곳은 장례식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만약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잠시 대안이랑 밖에 나가 있을게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호는 대안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를 마시자 대안은 조금 진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호는 대안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장례식장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조문객들의 차량이었지만 몇몇은 장례식장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였다. 대안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 차량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강민호는 대안의 반응을 주시했다. 대안은 확실히 이 차량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강민호는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량의 번호판은 서울 지역 번호였고 차체에는 아무런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량 주변을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강민호와 대안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차량의 주인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대안의 반응으로 보아 이 차량이나 남자에게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소속 강민호 경위입니다. 고인과 아는 사이여서 조문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고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안이 여전히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혹시 이 차량이 박중석 씨의 것인가요? 남자는 잠시 긴장한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네, 제 차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민호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차량을 수색할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분명했고 그의 직감도 이 상황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파트너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서요. 박중석은 대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에는 닿지 않았다. 경찰견이군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박중석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중석 씨,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중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차량 검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요. 박중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장이 있으신가요? 강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로 여기 왔습니다. 우연히 제 파트너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중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검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박중석이 옳았다.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대안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확실한 발견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박중석 씨, 저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지만 제 파트너의 반응으로 보아 차량 내부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은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중석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는 강민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는 건가요?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곧 해결될 겁니다. 박중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불법이에요. 난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영장 신청을 요청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고인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직업적 의무감이 그를 이끌었다. 약 30분 후 강민호의 동료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왔고 박중석에게 이를 제시했다. 박중석은 변호사와 통화한 후 더욱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차량 검사가 시작되었다. 대안은 즉시 차량의 트렁크로 향했다. 경찰관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트렁크 안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헤로인 봉지가 들어있었다. 박중석은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오랫동안 마약 밀매에 관여해왔으며 고인인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불법 활동의 은폐에 이용될 뻔했다. 이 사건은 강민호와 대안에게 큰 성과였다. 그들은 우연히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청에서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유족들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강민호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경찰관이 된 민호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김 할아버지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민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안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예민한 후각과 뛰어난 직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서울경찰청의 자랑이 되었다. 강민호 역시 승진하여 마약수사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하며 여러 사건을 해결했지만 장례식장에서의 그 사건은 항상 그들의 기억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안의 특별한 능력과 강민호의 직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안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강민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가족이 되었다. 강민호는 종종 대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너 없었으면 그날 그 범인을 잡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최고의 파트너였어. 대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는 대안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것은 직감을 믿고 세부사항에 주목하라는 의미로 모든 신임 경찰관들에게 가르쳐지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대안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고 그의 이야기는 경찰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강민호는 가끔 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그곳에서 대안과 함께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대안이가 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녀석이죠?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호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안과 강민호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그 특별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마약 조직 사건 이후 강민호와 대안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대안의 능력은 더욱 발전되어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안이 은퇴한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경찰견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대안의 DNA는 뛰어난 후각과 직감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을 탄생시켰고 그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강민호 역시 경찰청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경찰청장까지 올라갔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대안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물과 인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대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경찰견의 중요성과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를 그린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강민호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의 파트너 대안이었고 그는 이 책에서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은 책의 중심 에피소드가 되었다. 때로는 우연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대안이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의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특히 경찰견을 꿈꾸는 어린 강아지들과 경찰관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대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조기를 걸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경찰관들과 그가 도왔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내 친구.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어. 이제 편히 쉬렴. 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딴 경찰견 훈련원이 세워졌고 매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찰견에게 대안상이 주어졌다. 그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들에게 이어졌다. 강민호가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대안의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대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이들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미래의 경찰관이나 경찰견을 꿈꿨다. 강민호는 종종 그 공원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그는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날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어, 대안아. 강민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지만 그는 대안이 어딘가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유대였다.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서는 새로운 경찰견들이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정의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대안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신과 신뢰, 그리고 우정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